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암호화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페어 런칭이라는 개념도 나와서 이상화된 탈중앙화에 다가간다. CBDC 출신하는 곳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거 보시면 블록체인을 쓸 수도 있으나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현재 국제 표준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양자 컴퓨터 같은 슈퍼컴퓨터가 나오면 깨지는 기술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미 착수했어요. NFT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50을 내셨는데요. NFT뿐만 아니라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암호화폐, NFT까지 전반적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첫 질문이 암호화폐도 유행이 지나면 결국 사라질까요? 교수님께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저도 뭐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합니다만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네. 그렇게 무슨 뭐 대규모의 돈을 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뭐 저점인지 뭐 지금 들어가도 좋은지 얼마나 오를 건지 저는 그런 걸 예측할 능력은 못 돼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암호화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최초의 암호화폐는 1982년에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최초의 암호화폐를 제안한 사람을 이제 데이빗 차움 박사가 최초로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데이빗 차움 박사는 이제 저같이 이제 암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좋은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논문들이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주제가 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보시면 네. 해커들이 어디 공격할 때 여러 나라들을 막 경유해서 공격하잖아요. 네. 그림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 원천 기술도 데이빗 차움 박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원이 들키지 않을까. 그 다크웹에 접속하는 기술도 이 양반이 만든 거예요. 이 양반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는 네. 엄청난 원천 기술들을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그때는 일렉트로닉 캐시, 전자화폐라고 불렀죠. 프라이버시 보호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전자화폐, 암호화폐를 왜 만들었냐 하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신용카드로 지불하거나 네. 현금을 내거나. 네. 근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신용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는 쓰면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추적되잖아요. 네.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쓸 수 있는 현금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전자화폐, 즉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가 뭡니까? 그럼 그냥 심플하게 인터넷상에서 현금입니다. 그럼 왜 씁니까? 그럼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익명성을 추구하는 이거 욕구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욕구거든요. 이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암호화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암호화폐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쓰는 현금이 아니라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데이빗 차움 네. 박사가 전자화폐를 최초로 만들었죠. 근데 그때는 사실 이 전자화폐라는 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5만 원권 발행할 때 5만 원권의 가장 큰 문제가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서 위패를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5만 원권을 보면 각종 위조 방지 장치들이 있죠. 전자화폐는 이게 디지털 화폐라서 위패를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아, 복제하기가 쉽죠. 그렇죠. 디지털 정보는 원본하고 복사본이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 때는 이 복사해서 쓰는 가짜 돈을 어떻게 잡아내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복사해서 쓰는 돈을 잡아내는 방식에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은행이 중앙 집중형 형태로 이게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다가 복사해서 쓰는 돈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걸 중앙 집중형 전자화폐, 다른 말로는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방식은 은행을 쓰지 않고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탈중앙형 전자화폐 이렇게 네. 얘기하죠. 또 다른 말로는 암호화폐. 중국에서 얼마 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할 때 디지털 위안화를 썼다 그러죠. 이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 집중형 형태의 전자화폐죠. 그럼 가상화폐라고 그냥 볼 수 그렇죠. 있나요? 거기다가 디지털 위안화를 가서 보시면 우리는 고액 거래 시에는 익명성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Controllable Anonymit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자화폐는 원래 익명성을 보장하는 현금처럼 쓰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같은 것도 나왔고 또 당초 데이빗 차움 박사는 은행이 중앙 집중형 형태로 위패를 잡아내길 원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금융기관을 불신하면서
은행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블록체인을 넣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탈중앙형 전자화폐가 나온 거죠. 네. 이때까지는 전자화폐, 암호화폐를 단순히 인터넷상의 현금으로 본 거예요. 비탈릭 부테린이 2세대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만들면서 비탈릭 부테린은 이 블록체인 자체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많은데 이걸 암호화폐, 복사해서 쓰는 위패를 잡아주는 암호화폐 보조수단 정도로만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활용성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을 내놓은 거죠. 기존의 인터넷에 존재하던 모든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전부 다 탈중앙화 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이 이게 암호화폐 보조수단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대 기능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Decentralized App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DAO, DeFi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코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비트코인은 현금처럼 쓰는 데에만 집중을 했는데 지금은 2세대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이후로 얘가 이제 플랫폼의 성격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어떤 인프라의 기능을 가지면서 이 위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사실은 루나나 테라도 UST를 기반으로 깔고 그 위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UST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맞아요. 꿈을 꾼 거였는데 그 인프라가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검증도 덜 됐고 굉장히 부실했다. 그래서 이게 붕괴되니까 그 위에 쌓아 올렸던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더리움도 계속 검증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하드 포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실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여러 어떤 가버넌스 토큰의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이더리움의 어떤 여러 가지 가버넌스 체계는 그래도 잘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죠. 보통은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자기 몫의 코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일단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코인을 다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페어 런칭이라는 개념도 나와서 개발자가 코인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화된 탈중앙화에 자꾸 다가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CBDC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디지털 위안화는 아무래도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이 안 되는 거면 이거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지는 않은 건가요? 중국 인민은행이 끼어 있고요. 향후 계획에서는 네. 민간이 만드는 화폐들과도 연동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 중국의 인민은행이 중앙 집중형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 그럼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CBDC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네. 뭐 발행을 하려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도 다 중앙 집중형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낭비적이죠. 은행을 끼고 네. 만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게 그래서 외신 기사들 잘 보시면 CBDC 추진하는 곳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거 보시면 우리 뭐 블록체인을 쓸 수도 있으나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되게 많아요. 그럼 CBDC라고 뭐 다 이제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한 암호화폐와 같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전자화폐는 블록체인을 써서만 만들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그냥 은행을 끼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중앙집중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탈중앙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익명성 기능을 제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화폐의 어떤 발권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가버넌스에 있어서 그걸 탈중앙화 시키느냐 중앙집중형으로 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블록체인을 써야지만 뭐 익명성이 보장되고 더 안전하다. 이것도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많은 분들이 CBDC가 나오면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다 죽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정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에서는 저는 익명성 기능을 제거시킬 것 같아요. 정부가 감당 못할 걸 만드는 정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익명성 보장이 안 된다는 걸 알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BDC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는 아무래도 CBDC의 대부분이 블록체인을 사용을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그렇게 있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드는 생각이 이제 블록체인 중에서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소수의 그런 기업들만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블록체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결국에는 중앙 집중형. 중앙 집중형이죠. 이거 굳이 블록체인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외국에서 하고 있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이 네.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네. 제목은 똑같아요. 그리고 하는 기능도 이렇게 쑥 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내부를 뜯어놓고 보면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모바일 신분증. 우리 모바일 신분증은 퍼블릭 블록체인 안 쓰죠. 그렇죠? 이동통신 3사가 주축이 된 프라이빗 형태의 블록체인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통신 3사는 옛날부터 플랫폼 기업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휴대폰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게 신원인증이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부터도 신원인증과 관련한 플랫폼 기업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 신분증, 외국에서 그런 DID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내에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동통신 3사가 주축이 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네. 탈중앙화를 부르짖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플랫폼 기업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와 비슷한 걸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DID 서비스인 아이온이라고 하는 걸 소스 코드로 오픈했거든요. 예전부터 신원 확인이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중요 스폰서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지금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은행의 구자도 개설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원 확인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고 이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보편적인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부족 국가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중앙 집중형의 신원인증 시스템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온이라는 신원인증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퍼블릭 블록체인을 거기서 구동시켜서 그 위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테니까 쓰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블록체인 철학하고 맞죠. 외국과 국내 서비스를 비교해 볼 때 외국에서는 그 서비스가 철학에도 맞고 블록체인 잘 적용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걸 왜 썼을까? 이게 굳이 그냥 중앙 집중형으로 하면 될 걸 왜 이랬지? 그래서 무늬만 블록체인 서비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약간 마케팅으로 많이 쓰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네요. 그리고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 하나가 나라 하나예요. 그래서 주를 넘나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중립지대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을 의료보험이랑 연동해서 뭘 하겠다. 편하죠.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주를 넘나들 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럽도 주를 넘나드니까 범유럽에 해당하는 뭐 홈택스 시스템 같은 거 만들겠다. 거기는 우리 블록체인 쓸게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비스는 그냥 한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요.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 되게 잘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질문이 왜 그걸 굳이 블록체인을 써야 합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할 때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그걸 반드시 첫 번째 질문에 놔야 돼요. 국내에서만 이용할 거라면 굳이 블록체인을 안 써도 되는 거고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니까 블록체인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기정통부에서 정부도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로컬한 한국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하실 거면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정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하고 싶으시면 일본, 중국, 한국을 엮어서 이 세 나라는 여권 없이 그 모바일 신분증만 갖고 갈 수 있게끔 하시면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막 블록체인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게 그럼 되게 안전하겠다. 내 신분이 이렇게 해킹을 당하지 않겠다. 약간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블록체인과 관련한 대표적인 가짜 뉴스가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죠. 그래도 요새는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딱 네 가지예요. 첫 번째 탈중앙화. 모든 사람이 가버넌스에 참여하니까 중앙 집중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이뤄나간다. 만약에 의견이 불일치되면 인터넷 투표 기능을 이용해서 합의를 이뤄간다. 탈중앙화가 핵심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정보의 투명성. 네가 볼 수 있는 건 나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정보를 기록한 블록체인이 모든 구성원들의 컴퓨터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불변성이죠.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모든 이용자 컴퓨터에 깔려 있으니까 이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든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해야지만 정보를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불변성. 근데 마지막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가용성이죠. 예를 들어 제 시스템에 비트코인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제 블록체인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네 블록체인 복사 좀 해오자 이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해킹을 당해도 원상복구하기가 쉽다. 딱 요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신문에서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기사를 보시고 모 이동통신사 사장님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보호하라. 이 지시를 내리셨어요. 저희 학교 오셨어요, 제 방에.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넣는 순간 모든 사용자들 PC로 쫙 전파가 됐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극대화된 투명성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기밀자료 보호하고는 상극이에요. 블록체인은 해킹에 안전한 게 아니고 데이터 위변조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해킹이 안전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교수님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데 왜 NFT는 해킹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 이건 대표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네. 데이터의 위변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렵은 거죠. 어려워요. 이용자 수가 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수록. 제가 왜 이단서 조항을 붙이냐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운영하는데 또 뭐 데이터 위변조에 뭐 안전하다 이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들끼리만 그렇죠. 사용을 하는 거니까 네. 언제든지 이제 동의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또 블록체인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블록체인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워낙 천문학적인 계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암호 기술들을 다 풀어버릴 수 있지 않는가 뭐 이 네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데이터를 압축하는 해시 함수 기술, 데이터를 남이 못 알아보게 하는 인크립션 기술, 그다음에 뭐 사용자 신원 확인 기술 이런 것들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암호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양자 컴퓨터에 깨지는 것도 있고 안 깨지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현재 국제 표준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양자 컴퓨터 같은 슈퍼컴퓨터가 나오면 깨지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미국 정부가 나서서 네. 양자 컴퓨터에도 안 깨지는 암호 기술, 우리가 그거를 양자 내성 암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PQC, 그래서 네.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 양자 내성 암호 기술 표준화 작업에 이미 착수했어요. 그래서 현재 라운드 3에 와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의 위협이 현실화될 때쯤에는 이미 전 세계 모든 표준은 양자 내성 암호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고요. 모든 좀 주요 암호화폐나 주요 블록체인에서는 저 표준이 나오면 바로 바꿉니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고 그때쯤 돼서는 또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렇죠. 이미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돼 네. 있을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